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서 이제 지금 이제 삼성전자 이제 이게 노조가 생겼죠, 처음으로. 그래서 무노조 경영을 하던 삼성전자에 이제 노조가 생겼는데 이제 이제 노사 협상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잘할 건지. 왜냐하면 삼성이라는 데가 그냥 단순히 작은 뭐 무슨 국내 기업 하나가 아니고 한국의 대표적인 삼성전자가 한국의 대표적인 어떤 글로벌 기업이죠. 그리고 저기 수출이라든가 뭐 세금 뭐 모든 데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니까 거기서 하는 걸 쳐다보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무노조 경영을 하다가 바뀐 데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갈지 그런 어떤 노사 관행도 사실은 거기서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다른 기업들도 많은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국내외 기업이라든가 혹은 또 자본시장이라든가 또 경제학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창사 이제 말하자면 첫 임금 교섭을 하는데 일단 이제 그 조건이 내세운 조건 물론 뭐 처음에 기싸움 하느라고 처음에 이제 만나는 것도 무슨 뭐 저기 사측의 그 대표가 뭐 옛날에는 전무급이었다 이제 상무급이 나왔다고 이제 뭐 이제 안 한다고 만나는 것도 이제 좀 꽤 이제 기싸움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 만나가지고 이제 그 협상을 어떻게 원만하게 마무리하느냐인데 잘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그 다른 경쟁력 지표를 이렇게 쭉 보면 노사 관계가 굉장히 다른 거는 뭐 OECD 뭐 상위권에 랭크한 것도 굉장히 많은데 이 노사 관계는 저기 OECD 국가들 중에서 최하위권에 그렇게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 이야기는 다르게 말하면 이걸 잘 건설적으로 생산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만들면 우리의 경쟁력도 더 높아질 수 있고 투자도 더 많이 할 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점에서 삼성전자가 이 노사 협상을 어떻게 잘 마무리하느냐도 그냥 단순히 삼성전자 내부의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 경제 전체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릴 거는 지금 노조가 내세운 이제 그 내용을 보면 먼저 임금을 1,000만 원 인상해 달라.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 외에 또 이제 그거 말고도 눈에 띄는 부분은 삼성전자가 누리는 이익이 나면 그 이익의 25%를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한 기관에서 그러면 그 노조가 지금 원하는 말하자면 노조 요구안 그걸 그런 금액으로 이렇게 대충 환산을 해봤더니 약 6천만 원, 1,000만 원, 아까 임금 1,000만 원까지 합쳐서 그러니까 토탈 한 6천만 원을 인상해달라.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 지금 삼성전자 평균 임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1억 2천만 원 정도 된다 그럽니다. 1억 2천만 원. 현재 1억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6천만 원을 더 한 50% 정도 인상해 달라는 셈이죠. 그게 그렇게 되면 평균 임금이 1억 8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지금 아직 거기에 직장을 구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뭐 다른데 조금 거기보다 못한 그런 곳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뭐 기가 죽게 만드는 그런 정도의 액수인데 아무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게 이제 사실 이런 요구가 뭐 많이 받으면 노조 입장에서는 자기 노조원들의 임금을 더 높게 하는 게 임무의 하나로 여기고 있을 테니까 더 많이 요구해서 더 많이 관철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 자체는 뭐 누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 자체는 그런데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게. 이게 임금을 1,000만 원 달라. 그러면 그것까지는 뭐 1,000만 원 더 달라든가 얼마 더 달라. 이거는 있을 수 있는데, 삼성이 낸 이윤의 25%를 더 달라. 이렇게 이 부분은 좀 생각할 거리가 많습니다. 우리가 매우 신중하게 아무렇게나 뭐 이익 났으니까 나누면 좋겠네 이게 아니고 조금 더 생각해 볼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투데이가 사설을 썼습니다. 삼성전자 노사 협상 기업 원리 지키면서 해내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한테 먼저 이 이야기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이 스타트업을 했다. 여기 또 이셀춘님, 그 다음에 아현동 마님, 여기 연봉 1,000만 원 인상이면 월급이 대략 5, 60 오르겠네. 5, 60% 오르겠네. 또 아현동 마님께서는 노조로 삼성이 망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말씀도. 그리고 보리스님, 삼성그룹 월급 무지 세던데 욕심이 과함. 예. 예. 이런 말씀을 해주시네요. 예, 맞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삼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한없이 초인류기업으로 남아있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게 옛날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소니를 넘어서는 게 거의 불가능한 넘사벽이란 말 쓰죠.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처럼 그렇게 여겨졌는데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로 바뀌고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거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오너 기업이 아니라 경영자들 말하자면 경영자가 진급을 해서 경영자까지 가는데 그 경영자 이렇게 경영을 하다 보니까 오너 경영하고 나쁜 점이 매우 부각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과감하게 투자하는 걸 잘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전환도 잘 하지 못하고 일종의 승자의 저주라는 말이 있는데요. 자기가 예를 들면 소니가 이때까지 잘 되고 있는데 누군가가 지금 추세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니까 빨리 이쪽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나서질 잘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오너 기업의 경우에는 오너 기업의 오너는 자기가 책임을 지고 싶지 않더라도 책임을 집니다. 어떤 의미에서 자기가 예를 들면 잘못 판단을 하면 자기 주식의 가치가 그대로 떨어져, 그러니까 많은 주식을 많이 갖고 있을 테니까 그게 확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의 발언권이나 결정권에 힘이 실리는 거죠. 그런데 일본은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우리도 예컨대 점점 이제 삼성이라든가 그런 과감한 결정이라든가 이런 걸 못하고 이익이라든가 이런 게 남는 게 전부 뭐 나눠 먹기식으로 옛날 제너럴 모터스가 한때 노조나 이런데 굉장히 관대했다고 해갖고 GM을 제너럴 모터스가 아니라 관대한 제너러스 모터스라고도 불렀어요. 자식 승계해주고 직장 승계해주고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게 다 있었다 그럽니다. 옛날에 완전히 경쟁자가 없었기 때문에 거의 혼자서 많은 이윤을 내니까 한없이 그런 자리를 눌릴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러다가 이제 도요다니 뭐 다른 일본 자동차 기업들한테 추월을 당했죠.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는데 아무튼 제가 생각하기에도 삼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한없이 글로벌 초일류 기업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이 친구가 스타트업을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이 좋은 말 할 수 있습니다. 대박 나라 아주 크게 잘 되라 그러길 참 축원한다 이런 말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뭐죠 천화대유
천하대유하세요.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그런데 여러분이 그 저축해 놓은 그 돈을 갖다가 거의 다 그 친구한테 그 기업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말로 그냥 잘 되라고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죠. 왜냐하면 집어넣었다가 저 스타트업이 대박을 나면 좋은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스타트업들이 얼마든지 또 변화무쌍하지 않습니까? 그게 또 잘못될 수도 있고. 그러면 자기가 애서 모았던 자산들이 그냥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 거죠. 쉽게 못하는 거죠, 그게. 그리고 여러분한테 주식회사 기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옛날 네덜란드에서 그게 한 16세기, 17세기 이 무렵인가 제가 뭐 연대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한참 해상을 통해 갖고 중국의 자기나 그다음에 뭐 다른 곳에 설탕, 후추, 뭐 인도 후추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그때는 후추가 금보다 더 비쌌다 그러죠. 뭐 설탕 이런 것들, 향신료 이런 걸 가져와서 유럽에 이게 내다 팔면 엄청난 말하자면 수십 배, 수백 배 이렇게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인데요. 이때 배가 출항을 하면 이제 그 출항에 필요한 그 선원들 임금도 줘야 되고 음식도 싣고 그다음에 또 가서 또 그걸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쪽에 가서 자기라든가 중국 도자기라든가 향신료 이런 걸 사야 되는데 살 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구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돈을 다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떠나서 무사히 원하는 물건들을 사와서 유럽으로 돌아오는 순간 그 친구는 뭐 10배 뭐 이렇게 수익이 날 수 있는 거예요. 그 대신에 난파를 당하거나 어떻게 또 해적을 만나거나 뭐 잘못돼 가지고 그 물건을 못 사오면 그냥 자기가 넣었던 돈을 거의 다 잃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괜찮으니까 또 그렇게 하기도 했는데 다만 이 당시에는 혹시 난파를 당하거나 이러면 예를 들면 거기에 빌려서 만약에 거기에 일부는 장비라든가 뭐 할 때 빌려서 그걸 떠났다면 돈이 충분히 안 와서 거기에 이제 투자자들은 빌린 사람에 대한 남는 채무를 끝까지 다 자기가 투자한 금액을 다 잃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또 빌린 돈에 대해서도 또 지분만큼 책임을 져야 됐습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선원들이 돌아와서 나에게도 이익의 몇 프로를 주시오. 남은 이익. 그러면 그걸 투자한 사람들이 받아들일까요? 그걸 실제로 그런 요구도 없었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죠. 그런데 이제 주식회사란 건 그렇게 됐다가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일이 잘못돼서 사업이 채무가 남게 되는 그 채무까지도 끝까지 갚아야 되니까 굉장히 투자하기 약간 주저했죠. 그랬는데 주식회사 제도가 들어오면서 발행된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을 잃어버리면 그만이고 더 이상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은 그런 주식회사 제도가 발달하게 됐고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단순히 저축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도 주식을 사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주식 시장이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하나의 제도로서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결국은 투자하는 사람들은 수익이 나든 이익이 나든 그걸 갖다 다 자기가 가져가는 거죠. 물론 뭐 주식은 한계를 두긴 했습니다만은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될 위험은 여전히 있는 거죠. 그런데 주식 가치가 떨어지거나 그런데 이게 이제 만약에 거기에 선원으로 있었던 삼성전자에서 삼성전자 직원들이 야 이걸 그걸 나한테 더 내달라 몇 프로 이렇게 되면 당장 들어오는 이야기가 기업의 원리에 따르면 책임도 손실이 날 때도 그럼 같이 그걸 갖다가 감당을 하라. 그게 뭐겠습니까? 결국은 그걸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종업원 지주제입니다. 종업원들이 스탁 옵션이든 뭐든 그걸 가지면 자연스럽게 그걸 갖다가 할 수 있고 이윤이 더 나면 자기가 가지고 또 책임이 손실이 나면 거기에 대해서 또 마이너스가 될 거, 가치가 떨어질 거고 그걸 겁니다. 그러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주식은 전혀 가지지 않은 채 투자를 하지 않은 채 나는 이거 20% 25%를 달라는 거는 자기가 실제 투자를 하지 않으면서 마치 25%를 투자한 사람처럼 행동할 권리를 달라 이런 거와 비슷한 게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하고 안 좋다. 그래서 이렇게 갈 게 아니라 차라리 임금을 더 달라고 요구하라. 아니면 스탁옵션을 우리가 사겠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주식을 사겠다든가 임금 대신에 스탁옵션을 더 달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출소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인데 이게 뭐 또 이런 상황에서 삼성 노사협상 이것 자체가 이상하게 삐걱거려 가지고 이상한 방향으로 결론이 나면 이게 다른 기업들한테도 엄청나게 부담이 되고 지금 뭐 기업들이 이윤만 나는 게 아니라 상당히 한계 기업들도 많이 있는 상태고 그런데 이게 이런 기본 원리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만약에 어떤 기업이 지금 파산을 했다 그러면 주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걸 빨리 처분해 갖고 먼저 처분해서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느냐? 저 손해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회사의 자산은 아닙니다. 그것도 순서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가 주주들은 그렇게 할 수 없고 임금 채권이 가장 우선권을 가집니다. 임금을 받을 권리가. 그래서 임금부터 비록 뭐 임금을 다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남는 게 있으면 주주들이 또 일부 자기들 손해를 조금이라도 더 만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무슨 소리냐면 지금의 기업 원리가 근로자들한테는 임금 소득을 확실하게 주는 반면에 주주들한테는 그러니까 손실의 위험, 이윤도 가져가지만 손실도 위험을 지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이런 협상이 되도록이면은 임금 협상이 되고 스탁 옵션이라는 이런 걸 더 요구하거나 이렇게 돼야지 이게 그냥 나는 이윤을 갖다가 그 가운데 25% 혹은 뭐 몇 프로를 달라 이런 식으로 가서는 좀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삼성전자는 지금 매우 흔히 세상 시쳇말이라 그러나요? 쉬운 표현으로 잘 나가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좋은 소식인데 삼성전자가 세계 IT 전공 학생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전 세계에서 7위라고 그럽니다. 7번째. 진짜 어마어마하죠. 경영학도 세계에서 경영학도 속에서도 43위에서 21위로 급상승. 그러니까 IT 학도들한테는 취업 7순위고 경영학 하는 사람들한테도 세계 21위니까 이게 뭐 다르게 이야기하면 삼성전자에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차고 넘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말하자면 삼성전자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소탐대실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원만하게 잘해서 노사협상이 뭐 지나치게 겉으로는 드러나는 뭐 아주 극단적인 대결로 가지 말고 잘 마무리되기를 그게 거기 삼성전자 임직원들뿐만 아니라 주주들 그런 사람들한테도 중요하겠고 또 다른 기업들한테 주는 영향까지 고려하면 한국 경제에도 굉장히 그걸 잘 될 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보리스님이 삼성이여 영원하라. 보리스님 삼성 주식 좀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영원하라 그러시는 거 보니까 사실 그리고 이렇게 근로자들이
거기 삼성 직원들이 이윤 난 거의, 그걸 갖다가 만약에 가져가 버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지만, 삼성전자 주식을 가진 분들 가운데는 그 노후에 그걸 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돈으로 생활을 하기로 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렇게 많이 갈수록, 사람들이 이제 삼성전자 주식을 사기를 꺼릴 테니까 주식 가격은 떨어질 거고,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교환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경제 생활을 할 때 서로 생산을 해서 교환하는 그런 차원이라기보다는 이거는 거의 삼성전자 주주들한테서 주주들이 가져가야 될 몫을 삼성전자 노조가 가져가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점을 좀 잘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어떤 정치적 보기에 따라서는 일종의 정치적 수단을 통해서 뭔가를 가져가려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